사회를 맡은 성남시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장 이미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성남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곳은 성남시청 회의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하에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좌장, 발제자, 토론자가 참석해 계시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줌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먼저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의 개회사, 유창복 성공회대학교 교수님과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의 주제 발표 후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님의 주제로 주제 토론 및 질의응답, 의견 정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창복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숙 마을과 사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수진 단대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환 성남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강상태 위원장님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성남시 자치협의회 강창옥 회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은수미 성남시장님의 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올해 첫 발을 내딛는 성남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논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윤석인 위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유창복 교수님, 최준규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토론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성남시는 작년 12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대동, 은행이동, 금곡동 3개동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게 되었으며 2024년까지 50개 전체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앞서간 주민자치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제작, 지역 소독 봉사, 개인 방역을 강화하는 등 공동체적 삶을 실천해 주신 것이 성남 주민자치회의 그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바로 다양성이지요. 주민자치회는 폴포리 민주주의 핵심이자 이런 다양성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민 참여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서 마을 단위 연대와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잘하면서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서로 접점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남시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활기차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 방역까지 촘촘하게 챙기면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사를 마치고 이후 순서는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성남형 주민자치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윤석인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조금 일상적이지 않은 어색한 모습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남 시민 100여 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멀리서 발제 토론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성남시 성남형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준비한 토론회입니다. 제가 그 토론회 자료집을 어제 쭉 다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특히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내용이 좋으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 두 분,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님, 또 최준규 연기연구원 연구위원님의 주제 발표를 각각 20분씩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이미 예고해드린 그런 지정 토론자분 5분의 토론 의견을 순서대로 이렇게 듣고 그 이후에 이제 토론자와 발제자 또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질의응답 등등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께서는 토론의 중간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고 채팅장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내를 마치고 오늘 전체적으로 2시간이어서 빡빡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유창복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경환 과장님을 소개하시라는 진행 측의 주문이.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토론자로 참여하신 행정안전부의 하경환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막 도착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 지원 업무 맡고 있는 하경환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우리 유창복 교수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여는 역할을 하네요. 주민자치회의 역할 앞으로 어떤 큰 질문을 짊어지고 있을까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도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어느덧 우리가 이런 방식이 좀 익숙해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코로나 이게 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된다고 합니다. 즉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이 재난 상황을 없는 사람들도 그럭저럭 함께 살아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저는 단연코 주민자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이 위기 시대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주의와 지역 경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담아낼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위기를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저는 주민자치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일상화되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이 더욱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노인들이 갈 곳을 잃고요. 경로당 문 닫고 복지관 폐쇄되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집에 가둬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부모들이 안절부절입니다. 또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대면으로 우리가 일상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대면은 대단히 불평등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없는 사람들한테 더 가혹하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아프게 후비고 제일 늦게 나간다라는 게 이 재난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아이들 못 오게 합니다. 아이만 두고 출근을 해야 되는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인천 이 두 형제의 참사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방치되고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사실 이번 코로나는 거의 확인사살하듯 하는 아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드나들던 단골도 발길을 끊게 한 게 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거의 1,000만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인구가 자영업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 민생의 위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나자니 위험하다 그러고 안 만나자니 일상이 무너지고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참으로 이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문가의 말을 믿는다면 저는 비대면을 우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비대면을 얘기할까요? 원거리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인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를 때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도 말고 비대면으로 살자. 이게 방역 대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비대면이 없는 사람일수록 생존의 위기에 몰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출구를 찾자. 저는 원거리 이동이 위험하다면 근거리 이동하면서 안전하게 만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위험하면 소규모로 분산해서 만나고 또 모인 사람이 누가 몰라서 위험하면 아는 사람끼리 더 나아가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안전하게 만나면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야 없는 사람도 함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답이 아니고 저는 안전한 대면, 안심할 수 있는 대면의 방식을 찾아 나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요 여러분 마을이고 동네입니다. 마을.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의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로컬입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로 안전 대면을 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로컬 관계망 이게 여러분 바로 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이 생활 방역이자 생활 안전망입니다. 로컬 텍트가 아니라 이제는 안전, 안심 대면을 위한 로컬 텍트로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저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로컬 회복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도 그럭저럭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의 각종 인프라와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로컬 뉴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재난사회에서도 끄떡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정책들, 이걸 줄여서 우리는 로컬 뉴딜이라고 하고, 그 사례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숲세권 만들어야죠. 공원 잘 가꾸고요. 또 숲이 빽빽한 공원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한평공원이라도 숨통을 틔우면서 야외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요새는 도시농업도 쌈채소 키우는 데에서 마을 정원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조그만 짜투리 땅만 있어도 뭐 단연생, 그 단연생, 나무, 꽃 다양한 수종들을 서로 어울리게 심어서 그런 대로 미관상으로도 생태적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 얘기를 다음 화면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제가 화면. 의료입니다. 의료의 핵심은 여러분 병상과 의료인입니다. 병상은요, 환자가 생겼는데 병상이 커버가 안 되면은 사망에 이를 위험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인프라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상을요, 영리병원으로 하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병상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상이 없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팬데믹 때 영리병원은 잘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의 공공의료병원들이 로컬로 아주 분산형으로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의료인들이 충분하게, 지금은 거의 번아웃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만 팬데믹이 더 오면은 이 의료인들이 지쳐서 쓰러져서 다시 의료 전선에 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의료 인력들을 연차 계획을 통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공공의료 체계만으로는 태부적이다. 시간도 걸리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 분산형 의료 체계의 딱 바로 옆에 마을 돌봄망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역, 보건, 의료, 복지, 일상 지원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로 리얼타임으로 걸어서 10분 안에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근린 범위 안에 융합적인 서비스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체계와 마을 돌봄망이 찰떡 공조를 해서 어떠한 재난 상황에 위험이 처하더라도 나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안심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의세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숲세권과 이 의세권이 재난시대에 특히 도시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합니다. 이 인프라를 만드는데 지역이 참여를 해서 마을 돌봄망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원인인 탄소를 줄이려면은 전기를 발생하느라고 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저 멀리서 커다란 발전소를 짓고 몇백 킬로 송전선을 통해서 전기 중간에 다 흘리면서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의 전기 수급 시스템은 이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거를 동네마다 배터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아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다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남시 가상발전소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동읍면동 단위의 가상발전소가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작은 가상발전소가 그야말로 치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분산형 가상발전소가 앞으로 우리의 전력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한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건물입니다. 이 도시에서는요, 이 탄소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건물하고 자동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2005년쯤에 단열 규제가 좀 강화됐다 그럽니다. 15년 전이죠. 그래서 20년 된 건물은
단열이 잘 안 돼 있어서 보일러를 많이 떼도 춥답니다. 30년 이상 되면 노후에서 작동을 안 하고요. 그래서 20년, 30년 된 주택가 건물의 단열 효율을 대폭 올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할까요? 대기업이 하나요? 동네 철물점, 건재상, 전파사, 건설 노동자들, 일자리가 많이 잃은 건설 노동자들도 참여하고, 동네에 솜씨 좋은 맥가이버들도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동네 집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동네 단열 효율도 높이고, 또 이 집수리 하면서 미끄러운 방지턱도 세우고요. 그래서 집의 주거 복지 수준도 올리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자동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전기차 보조금이 많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차 안 타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도로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보행 친화 도시로 도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자전거로 웬만하면 다닐 수 있게 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전기로 가는 대중교통, 지하철과 전기버스, 트램이 앞으로는 도시의 대중교통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파리 15분 동네에서 다 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대한민국은 서울과 경기 많은 지역에서는요, 벌써부터 10여 년 전부터 이런 10분 내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직접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쓰레기는 요새 버리면 태우거나 묻었습니다. 태우면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해서 많이 묻었는데 이제 묻을 데가 없어요. 포화 상태가 왔어요. 수도권 매립지 2025년이면 포화입니다.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버리면 안 돼요. 묻지도 태우지도 않으려면 이제는 다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리수거, 분리배출, 재처리. 핵심은 분리수거죠. 분리수거가 잘 되는 곳이 있죠, 여러분? 아파트입니다. 왜 잘 될까요? 수거하는 곳이 정해져 있고 24시간 그걸 관리하는 경비원이 있습니다. 이 경비원 시스템이 동네마다 클린하우스, 클린센터에서 활약을 할 때 비로소 분리수거 문제가 해결되고 분리배출과 재처리 문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거요, 클린하우스는 아마 동별로 만든다면은 한 서너 개씩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마다 서너 명이 일한다면은 저는 동마다 10명 이상의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무척 많은 경험들을 우리 동네에서 실험적으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과제는 뭘까요? 이제는 몇몇 활동가들이, 몇몇 앞서는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몇몇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힘들 때. 이제는요, 뜻과 마음이 맞는 몇 사람이 아니라 뜻도 마음도 안 맞는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어디입니까?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마다 다 있는 주민 대표기관인 주민자치회가 뜻도 마음도 안 맞지만 동네에서 없는 사람도 함께 살아가려면 같이 협동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하는 곳, 그게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이 참여해서 이런 걸 합시다, 저런 걸 합시다,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봤을 때 저는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참여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 의견과 자기 처지와 자기 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론장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적 공론장이 어디냐? 저는 바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주적 공론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이런 거야. 아이들 돌보는 게 더 급해? 아니야. 7, 80대 어르신들이 지금 독거노인이 우리 동네에 너무 많아. 이분들 끼니도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경로당도 복지관도 못 가니까 우울증이 왔어. 이분들 챙기는 게 우리들은 더 시급해. 저는 동네마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가 다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를 민주적 공론장에서 합의하고 결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거 실행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누가 실행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저는 동네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일자리도 생기고 일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을 챙기니까 살갑게 챙길 수도 있고요. 또 챙기면서 약간의 보수와 수고 보상을 받게 되면은 그게 작지만 일거리가 되고 일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을 챙기는 동네 돌봄의 복지망을 촘촘하게 짜는 것. 여러분 이게 요즘 얘기하는 커뮤니티 케어 아닐까요? 어쩌면 커뮤니티 케어는 재난사회에 가장 유일하고 절실하고 가장 합리적인 재난 대응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될 것이냐? 저는 바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많은 자원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기업들과 정부와 개인과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협업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주민자치의 방향이고 모델이고 성남형 주민자치회가 꼭 도달했으면 아직은 전국적으로 이런 모델이 잘 성숙되고 만들어진 곳이 몇 없습니다. 저는 성남이 바로 진짜로 재난사회를 이겨내는 주민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주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선에서 행정과 협업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 모델을 만드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죠.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대의제 대표이시고 또 마을 총회를 통해서 직접 민주적 요소가 있고요.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법도 만들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저는 이런 공론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자원의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 문제 해결은 누가 합니까?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자치회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민의 의견과 형편을 살펴서 결정하고 실천은 그걸 잘할 전문가들, 해본 경험자들 이걸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초대하고 협업시키는 게 자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경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종류별로 협동체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고 이걸 안정적으로 하려면 심지어는 법인까지 만들자.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을 갖는 실행법인까지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하경환 과장님이 이미 다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주민자치회가 동네 유지들끼리 동네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후위기 시대, 재난사회, 없는 사람들 다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재난사회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 이게 자치가 가려고 하는 거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오신 경험이 있는 선진적인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동네 유지들의 친목 성격도 많고요. 아직 동네 유지들끼리의 걱정 모임의 수준을 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동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는 자치의 주체로 성남형 주민자치회는 꼭 가야 되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우연히 그냥 온 게 아니고 또 단기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 걸맞는 그래서 그 지역 내의 안전한 대면 또 지역 내의 그 순환 경제까지 이어지는 그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주민자치회가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2009년, 2010년 이때
물론 그동안 열심히 그 주민자치를 위해서 읍면동 자치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틀로 그 제도화에서 많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만 2009년, 2010년부터 그 한 단계 더 나아간 이른바 공동체 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걸 제도화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지금 전면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분권 연구실 연구위원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그 논의 이 경과 등을 포함해서 교과서형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연구원의 최준규라고 합니다. 네, 그 앞에서 윤성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발제를 맨 처음에 요청받았을 때는 성남시에서 앞에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남시의 주민자치회가 첫 발을 딛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주민자치 혹은 그 관련된 부분들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언론적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과서적인 발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제도를 이해하면서 이 제도적인 틀거리 속에서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될까? 이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르다 안 바르지 않다라는 것들은 다 각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단기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 도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해봤고요. 그것에 따른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좀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치분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래 해왔지만 자치분권이라는 부분을 언급할 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오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사무를 어떤 권한들을 지방정부가 광역이 기초정부가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그 사무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도 자치행정과가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지방정부들의 자치행정 파트는 사실 이 전통적인 자치분권의 틀 안에서 조직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민자치에 대한 기능들보다는 중앙의 권한을 받아내는데 혹은 내부의 조직을 관리하는데 총무, 인사 혹은 뭐 여러 가지 내부 관리적 기능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조직이 설계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고요. 주민자치 기능은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아주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됐던 것들이 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들,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들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기형적이라고 볼 수 있게 공동체 지원과 혹은 공동체와 관련된 전담부서들이 생기죠. 근데 이것들이 주민자치과가 또 괴리돼서 움직이게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흐름들을 자치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사업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걸 정리하면서 했고요. 반대로 주민자치, 그러니까 자치분권 안에서 한 축을 이루고 올곧게 성장해야 했던 주민자치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좀 외면받아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좀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이라이트를 받고 지역 단위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주민자치의 기능들을 구현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민자치회라는 것들이 자체 현장을 어떻게 이끌어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고 자치분권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제1번 과제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제시하는데 1번 과제로
주민주권의 구현이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올립니다. 이 실효성의 문제를 떠나서 이번 과제가 중앙정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그리고 3번이 지방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이거든요. 사실 이전 정권에서는 하고 이전의 트렌드로서 자치분권은 2번과 3번의 트렌드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어떻게 이양할 거냐, 재정적인 권한들을 어떻게 지방에 이양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초점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최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에 앞서서 실현돼야 되는 것들은 주민주권이라는 것들이 구현될 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라는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개념적으로나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진일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세부 과제로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라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됐던 중요하게 평가받지 못했던 주민자치의 기능들을 복원시키고 강화시키고 주민의 의견과 대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대표성이란 과제에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표성이란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것들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의 기능이 그렇다고 아예 없었던 것들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읍명동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 혹은 주민자치 실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죠. 그런데 권한 없는 주민자치, 자치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정할 권한을 빼놓고 자치를 하라고 하는 틀거리들은 실제로 어떤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2010년에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지고 2018년에 19년 정도를 지나면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같은 것들을 행안부에서 배포하고, 그러니까 개정된 표준조례안들을 배포하면서 실제 권한이 확보되었을 때 주민들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되게 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아쉽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문구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빠져 있지만, 그것에 관련된 법률적 보완 작업들도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빠졌지만 여러 아쉬움 속에서도 주민 혹은 주민과 관련된 여러 권한들이 확대되는 경향 속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경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2018년 19년도를 중심으로 최근 시범 사업의 이 제도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표준조례안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표준조례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근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럼 어떤 원리에서 어떤 개념이냐라고, 주민이 같이 논의하는 곳이라는 건데 왜 그런 제도적인 변화들을 갖고 갔냐라는 부분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민자치회의 형태로 제도를 전환시켰냐, 새롭게 그렇게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느냐, 권고하고 있느냐를 고민해 볼 때, 저는 이 부분이 주민의 욕구와 행정의 욕구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은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나에게 자치를 할 것, 서로 간에 의논을 할 거면 무엇에 대해서 의논을 할 거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권한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행정은 역시 주민자치 현장이 많이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할 거냐, 어떻게, 그렇다고 저쪽이 어떤 특정한 주체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어떤 특정한 권위 없이 함부로 이게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주체에게 우리에게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께 나누는 작업을 할 거냐, 그 첫 단추가 저는 대표성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라는 틀거리로 옮아가야 하는 핵심 원리 중에 하나는 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개 추첨의 원리라든가 최소 성별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비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민주성, 대표성을 담보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읍면동마다 매년 2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면 그 비용이나 사회적 손실, 갈등의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한 것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제도 안에 나와 있는 대표성의 문제고, 그런 대표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장과 같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게 자치 현장으로 돌려주자라고 했을 때, 자치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결국엔 권한 부여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자치라는 것들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와 역량, 범위와 스펙트럼을 나누는 작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수탁권에 대한 부분들,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받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천년만년 대표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남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주적으로 부여받은 민주적인 대표성을 바탕으로 부여받은 권한과 권력이란 부분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들을 구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으로 대표되는 주민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선출 과정에서 제한된 대표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한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들이 저는 주민총회라는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작동 원리를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자치위원은 30명에서 50명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 추첨을 해야 됩니다. 주민총회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이것들을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의 틀로 연결되어 있는 큰 순환고리와 같은 것들이고, 어느 하나가 끊어졌을 때 그것들이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어지는 세 개의 슬라이드들은 각각의 표준 조례 안에 담겨 있는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라는 부분은 결국 권한의 나눔의 문제다. 그 권한의 나눔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권한 행사를 위해서 어떠한 절차들을 통해서 움직여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참고 삼아서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자, 이런 세 가지 측면들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성남시 조례 안에도 몇몇 수탁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민세 일부를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활용한다,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학습과 참여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그리고 주민자치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계속적으로 내재화시키고 운영에 대한 실효성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을 전 내부적인 관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제 요 슬라이드에서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작동 원리에 있어서 대표성, 자치성, 민주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바퀴가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원료, 이 세 가지 바퀴를 끊임없이 구르게 해줄 수 있는 원료가 무엇이냐,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 그게 주민참여의 개방성,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없으면 이 세 가지는 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10년, 20년, 30년 장기 집권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재적인 기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성 및 확장성,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공론장,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조차도 여기에서 나름대로 프론티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지속적인 학습 기제 없이는 공론의 장에서 제 의견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겪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행정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행정 패러다임 속에 있었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학습 기제들을 어떤 공론화 기제들을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실질적 권한 확대라는 부분이 지금 표준조례안상에 여러 가지 뭐 수탁권도 얘기를 하고 재정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도상으로 실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상으로 민간 주체에게 행정의 권한을 넘기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험적인 상황을 주민에게만 올곧게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 행정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내부적인 관점으로 좀 담았고요. 네. 예, 그 다음엔 이제 외부적인 측면. 방금까지는 제도의 내부적인 관점들을 봤다라면 제도 운영, 주민자치회의 이 틀거리를 만드는 거는 다양한 성남시 안의 의제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그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생태계적인 관점의 고민들이 필요하다.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곽형근 교수님의 제시했던 표들을 조금 재구성 선 하나 더 그린 건데 제일 아래쪽에 점선을 보시면 결국엔 다양한 공동체들의 주민들이 참여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밑에 있는 점선이 단절돼 버리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흔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시민 없는 시민사회, 주민 없는 공동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풀뿌리 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있는 빨간 선이죠. 공동체에 대한 풀뿌리 공동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주민자치회는 그냥 기존에 예전에 문화교실, 노래교실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가 건물에 대한 수탁권을 더 갖고 있는 형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할 거다. 결국에 공동체라는 것들의 참여 없이는 주민자치회는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엔 대표성 없는 주민자치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까지 잘 돼서 주민자치회 공동체까지 잘 어우러진다 하더라도 제일 상단에 있어서는 협치행정이라는 문화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말로만 주민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냥 주민들끼리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어떤 계획들과 의제들을 뽑아냈는데 그것들을 기존의 행정계획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뭐 내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분리시켜 생각해버리면 이것들은 밑에 것들은 주민들끼리 움직이는 거고 여전히 행정은 행정, 주민은 주민 사업으로서의 공동체 활동처럼 전락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제일 밑에 단이 없어지면 그 위에 단은 다 소용이 없는 부분이겠지만 하나하나 다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들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부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들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밑이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주민 참여를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공동체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공동체들과 주민자치회가 함께하는 기반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상단에 있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행정계획으로 주민계획들과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협치행정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주민자치회라는 것들은 사업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다양한 의제들을 그 지역에 변화하는 여러 가지 생태적인 조직들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조직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제들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지향이란 것들은 일상적 민주주의의 구현 혹은 상시적 민주주의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만 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역과 참여하고 함께 숨 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이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것들이 사업으로서의 공동체 활동이 아니라 내가 내 생활을 바꾸고 행정과 함께하는 자치로서의 공동체 활동을 구현시켜주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그 자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제도라는 것들이 어떤 그릇을 만드는 굉장히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 정책 방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회라는 것들은 자치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틀거리인데 성남형 주민자치회라는 게 말이 되느냐. 성남형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냐. 뭐 일정 부분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남형 주민자치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회 안에 담기는 내용들은 성남이 다르고 시흥이 다르고 포천이 다르고 어느 지역이든 다 달라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그 많은 공동체나 주민활동들이 담길 수 있는 그릇에 불과하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들은 상시적으로 바뀌는 성남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거울 같은 공간이어야 되고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 있는 그 모습을 성남형이라고 말씀한다라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성남의 의제, 상시적인 우리 지역의 모습들을 성남형이라고 말씀한다면 모든 지역이 자기 지역형 주민자치회를 논의하는 것들이 맞을 거다. 천편일률적으로 30명에서 50명, 뭐 주민자치, 뭐 수타권, 재정권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제를 논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의미하는 진정한 성남형 주민자치회로의 발전이라는 부분을 오늘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시작하셨겠지만 오늘 기점으로 더 폭발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규 연구위원님 발제를 들어봤습니다. 뭐 불과 한 20년쯤 전에는 그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다 불렀고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제도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발전하면서 동사무소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동주민센터, 읍주민센터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고 그 2009년 10년부터 이제 주민자치회 논의가 이렇게 됐죠.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것인데 그 핵심 키워드를 이제 그 주민 대표성,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권한을 갖는 자치성,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인 절차를 잘 지켜서 이렇게 진행하는 민주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 주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진행 발표를 해주셨고 내외부의 관점에 대한 말씀 해주면서 그 그릇에 그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의 그 현 그 상황에 맞춰서 주체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담아나가면 된다, 이런 요지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채팅창에 제가 얼핏 보니까요, 그 이게 발제문이 미리 배포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 처음 발제는 글씨가 커서 아마 좀 보기가 쉬웠을 텐데 그 두 번째 발제는 글씨가 작아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채팅창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곧바로 이 토론회 마치고 발제문과 토론문들을 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 이메일 주소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두 분의 발제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발제문에 못지않게 토론문이 기가 막힌 주옥 같은 토론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토론문도 아마 미리 이렇게 자료로 배포되지 않아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마지막까지 이 주옥 같은 토론을 다 함께 참여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서울연구원의 안현찬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토론 시간, 지정 토론 시간이 40분이어서 5분이면 8, 5, 40, 8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 또 이런 이 건너뛰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한 6, 7분 안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첫 번째 토론자이고요. 서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안현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대한 첫 사람이 시간을 잘 지켜야 다음 사람들도 잘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좀 아껴서 이 100분의 온라인 참여자분들과 질의응답하는 데 쓰고 싶어서 저는 한 5분 안에 끊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토론집이 미리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요. 나중에라도 보시면 제 토론문은 이렇게 말하듯이 써놔서 아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짧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시작된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설계, 그다음에 실행 평가에 계속 깊게 관여해온 연구자고요. 현장에서 주민분들 뵈면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 중에 성남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들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주민자치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저도 그런데요. 그거를 좀 비슷한 거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일단 봉사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주민자치가 봉사 활동을 많이 했던 적도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주민자치가 봉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하면 동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주민자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좀 옹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는 봉사는 남을 돕는 거라면 주민자치회는 나 또는 우리를 돕는 것이라고 좀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게 봉사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마을 공동체도 사실 나 또는 우리를 돕는 것이라고 많이 정의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자치랑 마을 공동체는 뭐가 다르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육아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마을 공동체는 그래도 비교적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공동육아를 공동육아 안 하는 사람들하고 굳이 협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사실 적죠. 그런데 주민자치는 그 행정동이라는 그 전체 공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뜻이 맞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협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공적인,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공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을 공동체는 대부분 자기들이 정한 해결책을 직접 실행을 합니다. 공동육아를 하자고 해놓고 그걸 민간 위탁하는 경우는 잘 없죠. 예, 그러면 그냥 어린이집이죠. 예. 하지만 주민자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 만약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순위가 높냐고 하면 저는 의제를 정하고 합의하는 게 의제를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자치에서는 나오는 의제들 중에 주민들이 직접 실행할 수 없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게 더 나은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 무슨 시설이 하나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그거 주민들이 설계할 수는 없죠. 건축가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뭐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놓자. 그거는 주민들이 건의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건 법적 권한이 있는 교통부서나 단체장이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실행을 할 때 주민자치회는 그 전에 들었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나 자원봉사하고 비교해서 주민자치 개념을 조금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줌에 사전 의견 주신 거에 대한 답이 조금 몇 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하느냐, 뭐 기준 같은 건데요. 예전에는 지역에 헌신하는 의지와 이렇게 자원이 많은 분들, 이렇게 후원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능력 위주로 많이 뽑혔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누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꼭 한 가지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치 역량이라는 것도 이제 사전 의견을 보면 뭐 많이 부족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뭐 역량이 낮은데 주민자치가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의 그 깊숙이 있는 걸 들어보면 주민들이 뭐 행정 문서를 만들거나 회계 업무를 못한다, 아니면 행정 체계나 제도를 잘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자치 역량이 아니고 실무 역량입니다.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다양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거,
이거는 외부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해줄 수 없거든요. 이게 전 자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실무 중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면 외부에 맡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형식보다는 실속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도 보면 권한과 자원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차와 의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서울의 동해 주민자치위원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의 주민자치 회의를 가야 돼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건 설계를 한 저를 포함한 여기 몇 분 계신데요. 저희의 잘못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도는 항상 최대치를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시면 이만큼까지 할 수 있어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해보니까 괜찮으면 점점 늘려가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규칙에 휘둘리거나 단기 성과에 집중하시면 금방 다 요즘 말로 번아웃, 그러니까 소진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행정당국도 그렇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민자치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를 어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좀 즐겁고 성취감 있게 주민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성남형 주민자치의 모델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주민자치회 관련한 발제에서 이렇게 미처 짚지 못한 결국 주민자치회라는 건 그 의제를 발굴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실무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의제를 발굴하고 합의해내기 위해서는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 품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너무 그 형식에 따지거나 매이지 말고 그 마을 단위의 실정 형편에 맞게 실속 있게 즐기면서 하면 된다라는 요지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은 마을과 사랑 공동대표이신 이은숙 선생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전에 그 토론회에 관해서 의견들을 주셨던 시민분들의 의견들을 꼼꼼히 잘 봤습니다. 네, 너무 놀랍게도 앞에서 발제를 해주셨던 우리 두 분의 발제와 또 토론하신 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그 제안 사항들이 다 우리 시민분들이 제안하신 의견문들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밥숟가락 얻는 마음으로 그 부분에 제 의견들을 보태는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또 고민해 주셨던 부분들은 이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인적 구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자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내용들을 좀 담아주셨고 또 구성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 상황들을 논의하실 수 있는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100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주민자치회를 이제 구성에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어떤 그릇에 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시범동에서도 적게는 2만에서 많게는 4만까지의 각 동의 인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형식적으로 다 그 구성에 맞춰서 대표성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구성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청년이라던가 학생들,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영역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마을 공동체 활동가 그룹이라던가 주민 조직이라던가 하는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 어떻게 결합할까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요. 뭐 이제 내용적으로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총회를 진행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또 구성하고 있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시범 사업을 할 때 모든 동들을 다 그렇게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요, 한두 동만큼이라도 어떤 각 세대별로 청소년 주민자치회나 청년 주민자치회, 또 중장년 주민자치회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협업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시범 사업들 자체가 사실은 어떤 행정 정책이나 또 사업비 집행의 스케줄에 좀 맞춰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뭔가 좀 그 구성 과정에 좀 공을 들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시범 사업의 어떤 성격들을 조금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성남시만의 그런 분위기를 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시범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를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것도 너무 당연하겠죠. 또 사실 주민자치회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성남시의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총회를 아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또 지금 이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특권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주민자치회를 좀 많이 알려내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그게 좀 투트랙으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부분들이 지금 가야 될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주민자치를 홍보하는 거는 그것은 또 행정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홍보에 관련된 기획과 어떤 그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 지원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부분적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거나, 또 우리 주변 지인분들이나 지역의 다양한 주민조직 구성원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가져가면서 또 주민자치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또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주제하고도 좀 연관된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 운영의 민주적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들을 아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공간과 경청의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어 가고, 또 다양한 내용들이 공론화되고 토론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어떤 그 소통을 이루어지려면 시민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그 부분들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몇몇 영향력 있는 분들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거, 어떤 회의 체계라던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단계적인 자꾸 돌아보고 단계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시민분들께서는 주민자치의 인식 확산이나 의식 개선을 위한 어떤 교육과 또 그런 내용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비대면 사회에 있어서 또 불안감을 해소하는 주체가 주민자치회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셨었는데, 아까 유창복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던 내용하고도 좀 접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어떤 지역의
구심점과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임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계속 공부하고 성찰하고 또 우리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인식들은 계속 공부하고 성찰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맞는 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중간 지원 조직 설립과 또 민과 행정 그리고 또 민과 민 사이의 그런 어떤 협치의 개념들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행정 체계의 역할들, 아까 그 최종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행정의 신 역할들을 좀 찾아가는 거, 우리 주민과 마찬가지로 행정도 사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주민 자치하는 건 처음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들을 단순 지원의 업무를 넘어서서 그런 중간 조직 지원과 행정 역할들을 좀 새롭게 좀 협업하는 그런 내용들 만들어가는 거는 또 우리 또 뒤에서 토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주민주권을 실현하자. 사실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어떤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그렇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투표권 이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으실 거예요.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주민 투표나 주민 소환, 뭐 주민 발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우리 자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일상생활로 구현되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말 그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법제화되고 또 우리 일상에서 이런 자치의 경험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걸 기반으로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참가자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내용으로 토론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사전에 제기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담아서 토론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토론은 우리 행정안전부의 하경환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 지원 업무 맡고 있는 하경환입니다. 오늘 토론문을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긴 했는데 워낙 전문가분들이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질문을 성남시청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행안부에 있으니까 저는 주민분들과는 좀 멀 수 있고 성남시청하고는 직접 일하는 관계니까 성남시청에 질문하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 이 정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 뭐 뻔히 생각이 드시죠? 주민의 자치니까 주민이 주인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남시청 또한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민자치 개념을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하지만 현재 그 다음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 주민자치를 쳐보면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민자치란 지방 행정을 지역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다스리는 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주민자치의 사전적 정의는 지방 행정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다스리는 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 그럼 주민자치를 우리가 잘하려면 그 당사자인 주민들이 주인이기도 하지만 다스려져야 되는 지방 행정도 주인이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주민자치가 한쪽 영역으로만 진행되게 되죠. 예, 그래서 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현장의 주민자치 회장님들이나 위원님들 뵐 때 뭐 이러저러 얘기를 많이 이렇게 자치단체 하면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우리가 원하는 지방 행정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청도 당연히 주인이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정책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성남의 주민자치가 제대로 꼽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나 전달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성남형 주민자치를 할 때 동주민센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와 정책의 기획 혹은 개념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주민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흔히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자꾸 빠져요. 근데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이나 주민자치회에 관여된 회장님들을 이렇게 뵀을 때 실제 현장에서 주민자치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거의 90% 이상이 동장이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옛날 관점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남시청이 성남형 주민자치를 꿈꿀 때 동주민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같이 그려야만 성남형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동주민센터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굳이 읍면동 단위를 하는 이유는 읍면동 단위가 민관 협치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보는 것이고 협치가 가능한 이유는 그곳에 동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도 계속 머릿속에 두면서 성남형 주민자치를 만들자라는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의 성남형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틀과 사례들이 있지만 성남이라는 지역은 뭐 최준규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거북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려보면 성남시에 말씀드려보면 만약에 성남형이 없다면 주민들에게 밀착된 주민자치회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의 내용과 구성, 그 활동은 주민들의 필요와 어떤 의사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의사는 다른 지역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구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동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성남형을 설명할 수 없다면은 아직 현장으로 깊게 들어간 성남의 주민자치회 정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의 주인은 모두이다. 동주민센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성남형을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하고 이따 질의응답 때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거꾸로 가는 얘기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민관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청과 동주민센터가 핵심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화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토론은 그러니까 네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성남에 지금 세 군데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시작했는데요. 단대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윤수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성남 지역에 계신 분이 저희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토론에 나오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제안해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제안해야 될까라는 현실적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에 이제 제안해야 될 사항들을 8가지로 나누어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성남시 주민자치회는 지금 3개 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른 동도 2024년도가 되면 일괄 다 전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환의 준비를 지금 저희는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아직 잘 모르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마저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되면 어떠한 형태로 진행돼야 할지 8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칸막이의 해소입니다. 저희가 마을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책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팀에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다양한 정책 요소, 정책 요구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행정국과로부터 동해팀, 주무관까지도 좀 이렇게 단단한 연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책이므로 협력과 동의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의 원칙입니다. 아까 저희 발제자님들하고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남시 주민자치회는 성남형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각 동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다른 무지개 색깔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저희 윤여정 여배우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마을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요.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도 그 마을의 속도와 시간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성남시 행정 프로세스상 그게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과제인데 아마도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과 행정의 공동 학습의 원칙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그 수많은 이제 우리 주민들, 위원님들이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주민자치회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정보들이 많으신데 저희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의의 과정을 이뤄서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그 그릇을 만들고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만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주무관 담당, 우리 주민자치를 담당하시는 분들만 이 주민자치와 관련한 학습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의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사회혁신으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주민과 행정의 공동 학습의 원칙은 조금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농장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주민들 지금 원탁회의라든가 백인 토론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 아주 작게 해왔던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에 인원 동원이 되신 적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서 이제 많은 요구들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들이 실행이 되거나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결정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권한 없는 참여는 동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책 결정권과 예산 결정권이 없는 공론장은 글쎄요, 필요할까요? 그래서 예산권과 결정권이 있는 그런 공론장이 좀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확립의 원칙인데요. 이 주민자치는 관주도로 이게 이주가 되면 이게 지금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민의 주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주민자치잖아요. 근데 이제 관주도의 형태로 가능하게 되면 우리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그냥 관에 소속된 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관을 두기는 했으나 정책적 공공 일자리보다는 활동가 출신의 좀 경험 있는 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마을 공동체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왔던 저희 성남시 마을 공동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마을 계획단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진행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세계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들을 좀 통합적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각과나 각 센터가 다르게 할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좀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좀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곱 번째와 같이 하겠습니다. 강력한 행정 혁신의 의지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혁신이 되지 않으면 아까도 우리 하경환 우리 행정자치국가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동이 혁신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주민자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혁신 주민자치 시행의 성격 여부는요.
행정의 개방직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동해보고 많은 주민자치 해봤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되지 않았었잖아요. 사람이 바뀌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저희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동장 공모제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때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서로 새로 시행해서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초단체의 범주가 지금 저희는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그런 것들의 권한이 있는데 읍면동으로 자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근린의회 자치단체와 같은 이상가 역할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할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읍면동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주민자치는 정말 어렵게 실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주민들에게 좀 부여해 주십시오. 성남시는 이제 2024년도에 일괄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성남시 안에서 저희 시범동으로 3개 동 하고 있지만 아주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동도 있고 아주 슬기롭게 잘 진행되는 동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권한과 책임이 없고 실행력이 없는 한 주민자치회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부설위원회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성, 자발성, 전문성, 민주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많은데 저희가 마을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주민자치에 배치가 될 때 사업결정권과 예산집행의 권한도 함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로 활성화한다는 행안부의 명분과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만 법 제도 실질적 권한 부여가 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전환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형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 또 주민자치회법도 저희 지금 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활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에 함께 하고 있는 유관단체 동아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아나가고 있는 마을 사람,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주민자치회, 성남형 주민자치가 꼭 만들어지기를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성장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8가지 원칙에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요. 그 발제에서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언급하지 않은 예민한 주제들을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원 조직의 문제 그리고 그 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최근에 일부에서는 동정부라는 개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동 중심의 그러니까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공모제의 문제,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법의 제정 문제 굉장히 그 중요하고 민감한 그런 그 의제들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그 지정 토론으로는 마지막으로 성남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이창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최준규 위원님께서 발제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의 필수 요소로 풀뿌리 마을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남에서의 마을공동체의 뿌리는 이제 길게 올라가면 1971년에 있었던 광주 대단지 항쟁의 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이주당한 그런 주민들이 그런 가혹한 삶의 조건들을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항쟁에 나섰고 또 이후에도 그 자기들의 그런 어떤 삶의 환경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의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형태들이 지금도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의 곳곳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도 여러 이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운동단체들,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그런 생활 의제를 참여를 통해서 해결해온 그런 경험들을 쭉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행정이 이제 그런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들을 직접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됐는데, 다른 곳하고는 좀 다르게 2006년도에 성남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이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이 그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행정 조직도 개편하고 그다음 이제 행복마을팀이라고 이제 팀을 만들었고요. 성남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 사업과 이듬해 이제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그 공동체들이 협의회를 만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제 조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어서 이제 성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라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 모임들의 네트워크도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조금 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성남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마을 공동체 주민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지자체에서 하는 형태들이 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협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에 모임을 형성해서 그 모임에서 작게 시작해서 운영을 하는 것부터 지원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들이 성장하는 단계를 지원하고 또 그 모임들이 지속되는 단계를 지원하는, 이 주민 모임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정책들을 가집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주민 모임이 다른 이웃 주민 모임들과 서로 연계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작은 주민 모임에서 시작되어서 주민 모임이 성장하고 지속되고 다른 주민 모임과 연계하는 것까지를 지원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남에서는 아까 윤수진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도 해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제 해왔는데요. 마을계획은 좀 그런 이제 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제 그 의제, 생활상의 의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서 해결하는 것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곡동, 은행 이동, 태평 이동 이렇게 세 군데 동에서 실시를 했고, 그 중에 금곡동과 은행 이동이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수진 이동, 구미 일동, 하대원동 이렇게 세 개 동이 추가로 또 마을 계획을 올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몇 분이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정의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의제를 이웃 주민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웃 관계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도시에서의 마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는 아까 이제 하경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행정을 지방 주민 스스로의 의사 책임으로 다스리는 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치라고 했을 때의 치자는 다스릴 치자입니다. 한자를 썼을 때의 정치라고 할 때 그 치자의 의미는 다스리는 것이었겠죠.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데 현재에 와서 정치나 자치에서의 치자를 다스린다라고 보면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치자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해당 단위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의제, 과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마을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생활상의 의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협동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랑 마을 공동체는 사실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다만 마을 공동체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제,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뜻이 맞는 주민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것이라면, 마을 계획이나 주민자치회는 동수준에서의 의제 발굴과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어느 단위가 어느 쪽에 더 높고 낮고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 수준에서의 의지 발굴과 해결이냐는 것과 생활상의 의지 발굴과 해결이냐는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둘 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당연히 연계해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을 공동체가 주민자치로 다 해소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이제 곽형근 교수님 그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남은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마을 공동체를 지원해온 그런 사업들의 경험도 꽤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 마을계획단의 그런 추진 방향도 주민자치의 전환을 대비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서로 연계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자원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일관적인 정책의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지 되는 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향후에 정책적으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혹은 이제 뭐 같은 원리 참여 예산이나 뭐 도시재생이나 이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영역들의 연계성들을 좀 강화하고 일관적인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제한 공모사업에서 마을계획, 주민자치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 기능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두 분 발제자의 마무리 1분 발언을 듣고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 마무리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고충이 있습니다.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려고도 안 해요. 동네 오래 산 죄로 그분들끼리 모여서 몇십 년 동안 동네 걱정을 그분들끼리 한 겁니다. 외롭고 힘들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네를 지켜오신 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동네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자기들끼리만 뭐 하나 봐. 동네 유지들만 하는 친목회 아니야? 이렇게 또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헐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바빠서 참여 못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은 바빠서 못 오신 분의 형편과 마음과 의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방성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의견들은 진짜로 별의별 각양각색일 겁니다. 이거를 잘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힘,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인 공론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 세 번째는 합의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못하면.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거 하면 뭐해? 참여 안 합니다. 우리가 합의한 거는 어떻게든지 실행에 옮기고 득을 봐야 됩니다. 야, 이거 해봤더니 나한테도 득이 오더라. 그래야 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득을 보려면은요,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행정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민, 관, 영리, 비영리, 개인, 조직 가릴 거 없습니다.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뜻이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아서 협력을 시켜야죠. 이걸 누가 하느냐? 자치회가 시켜야죠. 왜? 자치회가 동네의 주민 대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치는 주민들끼리 혼자 모여서 하는 게 자치 아닙니다. 주민들이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협업해서 문제를 풀고 나가는 것. 이게 자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네, 여러 가지 발제를 하러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패널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성남시가 많이 뒤쳐져 있다, 전국의 하위권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하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저희 성남은 뭐 200몇십 개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우열을 가리는 건 우스운이겠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경쟁력 지표에서 우수 상위권에 있는 자치단체죠. 인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서울 수도권과 가깝다. 수도권 안에 위치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산업적 기반, 뭐 여러 교육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주민자치 영역은 왜 이렇게 더딜까라는 생각을 토론회 내내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자치단체 경쟁력이란 부분과 사업의 성과는 비슷하게 따라가거든요. 아마 그건 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사업으로만 사업 영역에서는 그래 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민자치라는 것들은 기존에 내가 잘하던 것을 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어야 되거든요. 자치단체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 속성을 바꾸는 작업들, 행정 차원에서는 조직과 예산, 인력이란 부분들을 조정하는 작업들이 선행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면 잘하는 조직이 꼭 민주적인 조직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굉장히 잘하는 조직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주민자치가 지역 차원의, 마을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민주주의를 논하는 장이라면 가장 민주주의적 체계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앞으로서부터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시대적 변화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아마도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 가장 잘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년 뒤에 성남의 비전을 그리신다라면 지금 성남시의 조직을 진단하시고 새로운 체질로 개선하는 작업들에 행정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주민과 마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자로 참여하신 5분 중에 꼭 한마디 하시고, 예, 아주 매너가 좋습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된 걸 감안하셔서 너무 좋은 매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강상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겸 준비되신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린가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성남행 주민자치 토론회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 자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윤석인 소장님, 또 발제를 통해서 주제발표를 해주신 장복 최준규 연구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양재현 우리 회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우리 주민들의 토론에 참여가 좀 미비했던 것이 좀 하나의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제 32년 만에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를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근거 관련 조항이 삭제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민자치의 폐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자치분권법이 유지되어 있는데 이 주민자치의 구성과 활동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조속히 이관해서 본격 시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주민자치의 본격 시행에 대해서 별도 어떤 관련 입법도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성남형 주민자치의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 3가지 차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로 단순히 전환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또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전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운영 모델이 우리 토론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모델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공감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우리 간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또 주민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만든 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에서도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토론의 자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마무리를 하려고 이 채팅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좌장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예, 그런데 제가 다른 인사보다는 그 순회 3동인가요? 여기서 보내신 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형 주민자치회 토론회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길 바라며 동협업을 통하여 관치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권한과 실행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 토론회 잘 듣고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고요. 2시간 남짓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토론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글로벌이라는 게 아주 키워드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싱크 글로벌 하더라도 결국은 아까 우리 유창복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의 그런 공동체 중심의 그런 액팅,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되 실천은 마을 중심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부터 또 성남의 마을 계획단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주민자치회까지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가고 서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셨던 100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